자본주의라는 그런 체제를, 경제 체제를 따르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그럼 우리는 어디에 가는 게 유리할까라는 거를 되게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거 제도권에서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까는 제도권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것들을 가늠해 봤다면, 이거는 대한민국이라는 또는 미국이라는 또는 캐나다라든 이런 나라에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더 버는 게 좋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우리나라 조사해 보면 소득은 세 가지, 돈을 버는 방법은 네 가지라고 그랬죠.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인데, 이전소득은 특정한 자격이 있어야지 받는다 그랬잖아요. 지자체라든지 국가로부터. 뭐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같은 거죠. 노령연금. 그런 건데 그건 빼버리고, 그거는 빼고, 근로소득, 재산소득, 사업소득에서 그럼 어디 포지션을 취하는 게 유리하냐? 우리나라만 얘기할게요. 뭐 다른 나라도 거의 뭐 비슷하지만 제일 많이 종사하는 때는 근로소득이에요. 그죠? 제일 많이 종사해요. 근로소득. 실제로 근로소득에 제일 많이 종사하는데 어디가 더 유리하냐? 유리한 거는 뭐냐면 세제 혜택이라든지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디가 유리하냐? 사업이 제일 유리해요. 사업자가 제일 유리해요. 이거 하나만 봐도 알잖아요. 세금을 누가 제일 많이 내냐? 근로자가 제일 많이 내요.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리지갑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다 소득이 다 보이니까. 근로소득에 대한 그 세금이 제일 많고, 그리고 근로소득은 뭐냐면 내가 일한 만큼만 월급을 받는 거예요. 일한 만큼만. 그러니까 회사에서 필요한 일을 내가 해주고, 그리고 내가 노동력을 제공해주는 대가만큼만 돈을 받는 거죠. 근데 내가 그러면 내가 일하고 나서 하루에 한 100만 원을 받아. 그럼 나는 1000만 원을 받고 싶어. 그럼 10배를 일할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인 시간이. 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근로소득은 물리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보편적으로 연봉이 7, 8천인데 저는 더 열심히 일할게요. 더 많은 일을 할게요. 그러니까 저는 1억을 주세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럼 다른 회사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이거는 그런 제약들이 어디에서 걸리냐면 오너에 의해서 걸러진다는, 경영주의에서 걸러지게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세금에 대한 혜택도 덜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보다. 그럼 재산소득은 뭐냐? 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거기서부터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리고 집을 하나 더 샀어. 그거를 세를 주면 월세를 받잖아요. 월세를 받아요. 그리고 또는 그것들을 산 거보다 비싼 가격에 팔면 차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산소득을 얻을 수 있어요. 또는 주식을 사서 뭐 차익이 나던가, 주식을 사서 배당을 받거나, 채권을 사서 이자를 받거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적금을 들어서 이자를 받거나, 이런 것들 다 재산소득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산소득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재산소득 한계가 있냐? 제가 만약에 아파트를 그냥 살고 있어요. 사는 거 빼고 하나를 더, A라는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놨어요. 월세가 그 아파트에서 100만 원 나와요. 그럼 이 월세로 200만 원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를 더 사야 되잖아요. 그 사람 보고 100만 원 내던 사람한테 200만 원 달라고 그러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를 더 사요. 그럼 하나를 더 사면 거저 사요? 내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재산소득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 재산소득은 재산이 되는 자산의 개수를 늘려야 되는데, 자산을 살 때는 뭐가 들어가요? 나의 돈이 들어가는 거죠. 내 돈이 있어야 자산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산의 개수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자산의 개수만큼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자산의 개수를 늘린다는 건 내가 돈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돈 있는 만큼 자산이 있는 거고, 자산이 있는 만큼 돈이 자산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이것도 내 노동과 월급이 1대1 구조죠. 내 노동과 월급이 1대1 구조예요. 이것도 내 자산과 자산으로 받는 소득이 1대1 구조란 말이에요. 자산을 늘려야지 자산으로 인한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자산을 늘리는 거, 나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쪽 보세요.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뭐 내가 커피숍을 하든 음식을 하든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해요. 물건을 만드는 게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삼성전자도 있고 여기 앞에서 커피숍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재산소득은 이 사업소득은 뭐냐면, 뭐가 가능하냐면, 내가 그러면 물건을 만들었어요. 이 컵을, 이런 것들을, 텀블러를 만들어서 10개를 만들었어요. 10개 만들어서 잘 팔려요. 1,000원에. 그런데 내가 그럼 100개를 만들 수 있냐? 시간을 다 투자해도 20개밖에 못 만들어요. 20개밖에 못 만들면 20개 팔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더 필요해요. 필요한 사람 100명이에요. 내가 20개밖에 못 만드는데. 그럼 다른 거는, 여기서는 재산소득은 자산을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내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소득을 더 올리려면 이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월급을 맞춘 내 노동력 외에는. 나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얘는 뭐가 가냐면 사업은 난 텀블러 20개밖에 못 만드는데 100개를 필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을 쓰면 되잖아요. 사람을 쓰면. 그럼 80개를 만드는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위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월급을 주고 위임시키고 그리고 나서 거기로부터 소득이 창출된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것도. 그래서 사업소득은 물건을 만들 때도 필요한 사람들만을 찾으면 내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만 있으면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확장할 수 있다. 왜? 근로소득을 바라는 사람들을 채용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물건 필요한 만큼의 물건을 공급해 줄 수 있어요. 더 좋은 게 뭐냐면 이거 보세요. 유튜브를 볼게요. 유튜브 보면 그들은 영상을 만들어 놓지도 않지만 진짜 영상 잘 만드는 유튜버들이 영상을 올려놓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어떤 A라는 유튜버가 한번 엄청난 한 조회수가 100만인 그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하나. 그 영상 만드는 유튜브 100만인 영상 유튜브 한 번 올려놓으면 그거를 어떻게 돼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없어지나요? 누가 보면? 안 없어지잖아요. 계속 누군가가 다음에 누군가 계속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전자책으로 볼게요. 전자책을 내가 만들었어요. A라는 전자책을 만들었어요. 종이책하고 또 달라요. 종이책은 필요한 사람들이 또 요구하면 찍어내면 되잖아요. 전자책 A라는 전자책을 만들어서 올려놨어요. 그러면 지금 100명이 봤어요. 그래도 점점점 재밌네. 그리고 내년에 또 다른 100명이 또 보고 싶어. 그럼 전자책 다시 올려놔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냥 기존대로 있는 것들 그대로 올려놓으면 또 수요가 생긴 만큼 보게 되잖아요. 이게 디지털 자산이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힘이죠. 이게 왜 점점 더 힘을 받냐면 예전에는 이게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책도 종이책만 나와 있고 그리고 방송도 방송국이 독점하고 신문사가 독점했잖아요. 근데 이제 방송은 개인이 핸드폰만 켜면 자기가 1인 방송국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볼 수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그 유튜브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드는 컨텐츠만이 그래도 이게 상품성이 있다고 하면 한번 만들어서 올려놨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영구히 유튜버가 망하지 않는 이상 영구히 상품으로 올라가 있다라는, 훼손되지 않는다. 이게 디지털 자산의 가장 큰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소득은 두 가지가 있다는, 물건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만들기만 하면 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더 좋죠. 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물건을 수요에 맞는 물건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거고, 또는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어떤 거예요? 만들어 놓으면 훼손되지 않더라. 끊임없이 누군가 새로운 수요가 생기면 한 번 올려놓으면 그것으로 계속 수요를 맞춰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는 거죠. 그럼 예전에 보면 이 롱테일 전략이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음반을 내거나 이러면 음반을 A부터 Z가 있는 사람들이 다 나면 A의 음반이든 뭐의 음반을 한 사람이 되게 대박이 나면 다른 것들은 거들떠도 안 봐요. 누가 날지는 몰라요. 사실 보면 A에서 Z까지 실력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데 어떤 것이 먼저 선점하면 거의 그쪽으로 빨려 들어가요. 영화랑 똑같아요. 영화가 솔직히 어떤 건 1000만이고 어떤 건 100만이면 이게 10배 재밌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가 입소문이 나서 먼저 턱 그거 보면 다른 사람들이 100만 볼 사람들이 1000만 쪽으로 확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잘 되는 것들로 확 쏠림 현상이 있었다고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무슨 전략이냐면, 이거는 숏헤드 전략이 기본적으로 숏헤드, 잘 되는 것만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뭐 안 되는 것들 2등, 3등, 4등은 완전히 저 꼴찌랑 별로 상품성이 없는 거예요. 1등만 상품성이 있었던 그 시대가 수십 년간 흘러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느 시대냐면 그런 레거시 미디어가 이렇게 쭉 굉장히 많았었던, 신문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아니면 방송국이 꽉 잡았던 그런 시기인데, 지금은 그런 방송들이 힘을 잃고 있어요. 개인 방송들이 너무나 막강하게 나오기 때문에 미들맨이 없는, 그것들을 야 여기 통과하려면 너 돈 내야 돼, 이런 미들맨들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수요자하고 1대1로 저 끝에 있는 세 개의 수요자가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듯이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유튜버가 생기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유튜버에서 월급을 주지도 않아요. 유튜버는 세계적으로 굉장히 내가 하겠다, 너가 하겠다 막 그러고 있어요. 근데 만들었던 영상에서 100명밖에 안 봐요. 그럼 유튜버 회사에서 유튜버에게
영상을 만든 사람에게 100명이니까 돈 하나도 안 줘요. 그죠? 하나도 안 주지만 그런 영상들, 그 100명씩 보는 그런 것들을 다 합쳐놓으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럼 유튜브는 돈을 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플랫폼의 공간이 열리면서 3명, 구독자 3명, 5명, 6명 이런 사람들은 1인 유튜버들은 의미가 없어요. 3명짜리, 5명짜리, 10명짜리 의미가 없지만 이런 것들을 전 세계로 모아두면 엄청난 영향이 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자책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예전에는 종이책일 때는 그래도 뭐 몇천 권, 뭐 아주 적게는 뭐 500권 뭐 이렇게 팔려야 되잖아요. 몇천 권, 몇만 권, 몇십만 권 이렇게 팔려야지 그래도 장사가 되는 출판사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전자책으로 만들어 놓으면 쭉 뿌려 놓으면 그 어디서 교보문고든 예스24든 알라니든 이렇게 다 올려놓잖아요. 근데 올려놓으면 뭐가 있냐면 그 전자책이 만약에 종이책이 10권 팔렸으면 그 종이책은 출간도 안 됐을 거예요. 그쵸? 그 출판사가 붙지도 않고. 근데 전자책은 어때요? 10권짜리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왜? 10권짜리 내는 사람이 1000명이에요. 그럼 10,000권 나간 거잖아요. 10권짜리 내는 사람이 10,000명이에요. 그럼 10만 명, 10만 권이잖아요. 그 10만 권에 대한 이익은 출판사 또는 실제로 그런 그 교보문고라든지 예스24라든지 이런 데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플랫폼으로 깔리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얘기하는 롱테일 전략인 거죠. 롱테일. 꼬리가 쭉 긴데 예전에는 거들떠도 안 봤어요. 이 롱테일 전략은 원래 뭐냐면 이런 거예요. 블로그에서 내가 글을 막 써요. 근데 여행 블로그 뭐 이런 유명한 데 있죠. 유명한 데 여행 블로그를 올렸어요. 그러면 그런 거 되게 많겠죠. 대만의 유명한 여행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후발주자는. 그럼 정말 아프리카의 오지 또는 그때 유명해졌던 그리고 영국에서도 런던 이런 데가 아니라 프랑스의 파리가 아니라 런던 영국에 있는 지하도 지하 그 맨홀 뚜껑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남들 안 하는데 그런 거를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그런 시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 위주로 아무도 안 했던 걸 위주로 그게 원래는 롱테일 전략의 시작인데 지금은 이렇게 작은 것들을 모아두면 플랫폼에서는 큰 게 되더라. 그거를 전체적으로 플랫폼을 깔고 있는 그 기업은 큰 돈이 되는 거예요. 개인에게는 큰 돈이 되지 않지만 그럼 개인은 뭐가 가능하냐? 내가 롱테일 전략에 맞게끔 플랫폼을 구성하고 있는 그 플랫폼에 나의 창작품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게 전자책 써보시라는 게 그렇게 내가 전자책을 쓸 수 있는 그런 것까지만 알게 되면 그건 능력도 아니에요. 사실 한 번만 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음의 장벽인 거지 이게 글 쓰는 그런 테크닉의 장벽은 아니에요. 그 글 쓰는 테크닉도 쓰면은 다 똑같아요. 누가 더 잘 쓰는 이렇게 늘 피해가잖아요. 내가 그럼 뭐 소설가도 아니고 내가 워낙 뭐 칼럼니스트도 아니고 내가 쓸 수 있겠어? 그거는 연습을 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똑같이 내가 하루에 10분씩만 글 쓰잖아. 1년 지나면 엄청 늘어요. 늘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게 다 똑같잖아요. 왜 내가 그러면 10분씩 또는 30분씩 독서하면 독서도 늘잖아요. 다 똑같이 문해력이 느는 것처럼. 근데 뭐 글만 안 늘겠어요? 다 똑같죠. 느는 거는 다 똑같아요.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근데 지금부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쓰셔야 돼요. 매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돈은 앞으로 이런 쪽으로 이 순서가 근로소득, 계산소득, 사업소득 순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버는 것들은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제일 많은 돈들을 벌려면은 좋은 직업을 갖는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뭐가 문제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게 어떤 공동체에서 내가 기여하는 바로 접근해야 돼요. 인간의 공동체든 아니면 우주 전체적인 공동체든 간에 내 공동체에서 뭔가를 해결하는 쪽에 이익을 담당해야지 라는 쪽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내가 이득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겹치는 그것을 잡아서 배움을 실천하는 거죠. 읽고 쓰고 생각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면 1년이 딱 지나면 내가 여기서 뭔가 쌓였네라는 것들을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아무도 몰라도 쌓이는구나. 사실 보면 1년씩 안 걸려요. 내가 확인하기에 뭔가 쌓이는데 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는 사실 1년까지도 안 걸려요. 그리고 그게 실력이 되는 거는 1년, 2년, 3년 되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2배 늘 것 같죠? 엄청 더 늘어요. 돈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돈. 김성호 씨가 얘기한 돈은 1억이 10년 걸렸어요. 그럼 2억이 20년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되게 빨라진다라는 거죠.